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수능 특강 사회문화 2강 리처드 에머슨의 교환이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암국어 강사 김정연입니다. 1문단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추상적인 설명이 많으니까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자, 교환이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나 봐요. 사회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의 근본적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 보상 또는 효용을 확신히 하려고 하는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위자들 간의 자원 교환, 그게 바로 사회의 근본적 속성이라고 바라보네요. 정리하면은 사회라는 거는 자원 교환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행위자들이 여러 명이 있다 치면은 서로 간에 이제 자원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적인 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바라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교환이라는 것 자체가 자원이라는 거를 주고받는 걸로 설명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자원이란 말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사회학자 리처드 에머슨은 개인 및 집합적 행위자 간의 교환이 동일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이해 가능할까? 즉 이제 개인과 집합 모두 다 이런 행위자 간의 자원 교환이라는 동일한 기본 원리로 설명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에머슨이 볼 때 사회 구조는요. 자신의 자원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행위자 간의 자원 교환으로 구성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오케이, 똑같은 원리로 설명이 됐습니다. 자원 교환 이런 원리로 설명이 가능한가 봐요. 자, 그런데 이 자원 교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양상으로 보여지게 되는지를 여기서 미리 좀 얘기해주고 있는데 자신의 자원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방식으로 자원 교환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뒤에 쭉 나올 거니까 염두에 두면서 이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문단 보면요. 일단은 선생님이 표시를 좀 다르게 해가면서 색깔을 좀 다르게 해가면서 표시를 해봤는데 교환에 대해서 두 가지 양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서로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게 잘 드러나는 그런 지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꼭 출제 포인트로 출제가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교환은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 행위자들이 자원의 분배를 놓고 협상하는 상황인 협상된 교환이라는 게 있다라고 봅니다. 행위자들이 추후 보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면서 연속적으로 자원을 제공하는 상황인 호혜적 교환이라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일반적 유형 중에 하나의 모습을 띈다라고 합니다. 협상된 교환의 특징은요. 작동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특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비용과 이익에 대한 명시적 인식과 계산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당사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타협을 추구하다 보면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갈등 과정에서 이러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이라고 특징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좀 당연해요. 행위자들 간에 자원의 분배를 놓고 협상한다라고 했는데 협상이라는 거는 서로 이익과 비용 계산해 가면서 나의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내가 얻고 싶은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타협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거 계산하는데 벌써 시간 오래 걸려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이익과 비용을 얻게 되는지 인식과 계산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타협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랑 반대되게 호혜적 교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교환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자원을 주는 것까지 포함시키거든요. 그럼 이거 교환 아닌 거 아니야? 아니. 가치 있는 자원으로 나중에 되갚겠지라고 하는 기대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일방적으로 자원을 막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추후에 언젠가는 교환이 있겠지라는 기대가 바탕이 된 것, 그게 호혜적 교환이라고 보는 거네요. 따라서 호혜적 교환은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보상의 연속으로 구성된다라는 말은 우연적이란 말 자체가 명시적인 인식과 계산 요거랑 좀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없이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보상의 연속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협상된 교환에서는요. 자원이 분배되기 전에 행위자들 간에 자원에 대한 일련의 제한 그리고 역제한, 이게 뭐예요? 타협이죠?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위의 것과 차이점이 일어나는 부분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환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눠서 봤는데요. 3문단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3문단 보겠습니다.
교환 행위에서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가 자신에게 자원을 의존하는 정도만큼 권력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의존이라는 거는요, 여기서 자원을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 이 사람을 통해서 자원을 얻어야만 한다, 이런 걸 의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교환하는 게 사회의 근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요 자원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이 꼭 필요하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권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행위자 A가 행위자 B에 대해서 가지는 권력은요, A가 B에 대해서 가지는 권력은요, B가 자신이 가치 부여하는 자원이 있을 거예요. B에게 꼭 필요로 하는 자원이 있는데 이걸 얻기 위해서 A에게 의존하는 정도, 그게 권력을 결정지어 준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B가 A에 대해서 가지는 권력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죠. 의존은 권력의 궁극적 원천이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한마디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행위자가 추구하는 자원이 높은 가치를 가지는 정도와 이 자원의 대안이 매우 적거나 추구하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정도에 따라서 의존의 크기가 결정된다라고 보는 건데, 의존이라는 거 이꼴 권력을 주어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의존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거는 권력의 크기를 결정지어줄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른 행위자가 추구하는 자원이 높은 가치를 가지는 정도라고 했습니다. 자, A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A가 자신의 A가 가지는 권력은요, 다른 행위자 B가 추구하는 자원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B에게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느냐, 그게 의존의 정도를 결정, 즉 권력을 결정,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 자원의 대안이라고 했는데 B가 A를 통해서만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원 말고 다른 자원을 대안으로 삼아서 얻고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대안의 개수가 너무 적다? 그러면 당연히 A에게 의존해야 되는 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또는 이렇게 대안이 있을 건데 이 대안을 추구는 할 수 있는데 가짓수가 많을 수도 있는데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A한테 얻을 때 이제 생기는 비용에 비해서 다른 쪽으로 얻고자 하는 그 대안을 추구할 때 비용이 더 크다? 그럼 당연히 A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의존의 크기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두 행위자들은요, 모두 상당한 정도의 상호 의존성을 보일 수 있어요. A도 자원을 주고 B도 자원을 주는데 서로 상대방만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A도 B에게 의존을 하고 B도 A에게 의존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상호 의존성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의존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큰 권력을 부여하고요. 그럼으로써 교환 관계에서 권력의 총량 또는 평균값, 이런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구조적 응집력 또한 증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서로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응집력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3문단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3문단이 이해가 돼야지, 즉 의존이 권력을 결정한다라는 거 이해해야지 4문단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4문단 들어갈게요. 그러나 행위자가 교환 상대보다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면 이 행위자는 교환 상대의 의존을 이용해서 부가적 자원을 확보하거나 의존적 상대방으로부터 자원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 앞에서 봤던 거는 이제 두 행위자 간에 상당한 정도의 상호 의존성을 보여서 둘 다 의존의 정도가 좀 높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의존의 정도의 차이가 있나 봐요. 그래서 한쪽이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A에 대한 B의 의존 때문에 A가 B에 대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A는 권력의 이점이 생길 겁니다. 그 이점을 가지고 그걸 사용하게 된대요. 자, 그러면은 이걸 뭐라고 하느냐? 권력의 불균형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면은요, 부가적 자원을 확보한다, 그리고 자원 획득의 비용을 줄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던 거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권력의 이런 불균형 관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위에 선생님과 선생님 고양이 간의 관계인데요. 사실 A와 B라는 권력 관계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A가 B에 대해서 권력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은 무슨 소리냐면은, 다른 말로 바꿨을 때 A가 B에 대한 의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B가 A에게 의존하는 정도에 비해서. 다 상대적인 개념으로 권력을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B에 의존하는 정도가 적고 B가 A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
말해가지고 A가 권력을 획득하고 있는 상황이고 B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한다. 그럼 B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B는 뭔가 좀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다시 균형이 왔으면 좋겠는데, 균형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머스는 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권력 사용은 권력관계에 평형을 부여하는 권력 균형화 작동이라는 걸 활성화하게 한대요. 자, 즉 무슨 소리냐면은 B가 권력의 균형화를 꾀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이런 게 활성화가 된다. 이 불균형한 관계에서. A가 B에 대해서 권력의 이점을 가진 상황에서 B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 B가 균형화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B가 선택지를 가지게 되는데 네 가지 선택지로 나누어서 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B에게는 A가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1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B는요, A로부터 어떠한 자원을 받는데 이 자원의 가치가 사실 상대적으로 낮은 거야 라고 하면서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B가 A에게 의존하는 정도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B가 A에게 의존하는 정도를 줄이는 방법으로써 가치 의존의 정도가 낮게 이렇게 균형화를 꾀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A가 제공하는 자원의 대안을 찾는 방법입니다. A, 너에게만 내가 이런 자원을 얻을 필요가 없어. 다른 쪽으로 대안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B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A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도 역시 A가 이제 주는 거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B가 A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줄어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인데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자기의 자원을 활용할 겁니다. 자신이 A에게 제공하는 자원이 있거든요. A에게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를 증진하는 방법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내가 주는 자원의 가치를 높이게 되면은요, A는 기존에 있던 의존의 정도보다 더 의존의 정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의존의 정도가 높고 너도 의존의 정도 그만큼 맞춰,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A가 B에게 의존하는 정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균형을 꾀하는 방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방법이네요. 네 번째, 자신이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 A의 대안을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라는 선택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제공하는 자원은 뭐냐면은 이거였죠. 이 자원에 대해서 A 역시 다른 쪽에서 대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가 네가 주는 자원 말고 다른 쪽으로 대안 찾을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대안을 축소시키거나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 없앨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A가 B에게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도 역시 A가 B에게 가진 의존의 정도를 높임으로써 균형화를 꾀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결국에는 네 가지 선택지에 따라서 B는 균형화 작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선택지들은 A에 대한 B의 의존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방법 뭐였죠? 1번과 2번의 선택지였죠. 반대로 B에 대한 A의 의존을 증가시키는 방법, 이것은 3번과 4번의 선택지였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교환관계의 균형을 잡는다라고 사문단에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개인 간의 권력관계, 의존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환이론은 어디까지나 사회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문단으로 넘어가서 사회에 대한 단위로 확대시켜가지고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 개인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에머스는 행위자 간의 연결 패턴인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서 행위자 간의 연결 패턴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개개인의 행위자들이 있을 건데 이 사람들이 연결된 구조를 가진다라고 볼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죠. 자, 이런 사회에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네트워크의 중심성과 권력관계의 변화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중심성이란 건 뭐냐면은 이러한 네트워크가 있을 때 이 네트워크 간에서 다른 위치들을 연결해주는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중심이 되는 부분이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어서 다른 자원의 흐름을 매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요 가지 부분에 있는 저 개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지 부분에 있는 그런
행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심을 거쳐야지만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중심을 거쳐야지만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중심성은 이 중심의 위치에서 다른 것들을 매개한다라는 것만으로도 권력을 획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높은 중심성을 가진 행위자가 있어요. 이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자원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원의 흐름을 제대로 매개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는 권력은 자원에 대해서 직접적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행위자들을 축으로 붕괴될 것이라고 보았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권력이 붕괴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추상적인 것 같아서 예를 통해서 이해하는 거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예를 통해서 여기 봉건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봉건제라는 거는 왕이 중심이 되고 왕이 영주들에게 봉토를 나눠주는 거죠. 토지를 나눠줘서 이제 그 각자의 고유한 지배권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영주들은 그 밑에 농노들을 거느리면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어찌됐거나 우두머리가 왕이기 때문에 왕에게 어느 정도의 그런 자원을 납부하면서 이렇게 운영됐던 그런 제도였습니다. 자, 그런 걸 염두에 둘 때 밑에 1번 문제 밑에다가 쌤이 봉건제와 관련돼 있는 그림을 좀 그리려고 해요. 자, 봉건제에서 왕이 있으면은 그 격가지로 당연히 영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주들, 영주들. 자, 이게 바로 이제 왕이 네트워크 중심성을 가지는 거죠. 이 영주들 간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중심적으로 이제 왕이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의 핵심은 왕에게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영주들은 그냥 단독으로 왕의 따까리 역할만 하느냐, 그건 또 아니고, 이제 보면은 영주 같은 경우에는 농노들을 거느리고 있다라고 볼 거예요. 농노 1, 농노 2, 농노 3 쭉쭉쭉쭉, 농노 1, 2, 3, 4, 농노 1, 2, 3, 4, 농노 1, 2, 3, 4, 농노 1, 2, 3, 4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런 네트워크들이 끊임없이 퍼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해보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왕과 영주들 사이의 네트워크 구조를 가정해보자. 왕은 영주들을 연결하는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어서 영주들 사이의 자원 흐름을 매개한다. 오케이. 영주들 사이의 자원 흐름 이렇게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매개를 해주기 때문에 권력을 부여받는다. 영주들은 자기 영지에서 농노들에 대한 지배를 하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왕에게 자원을 제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개를 해주니까 그 대가로 자원을 제공하는 거예요. 농노들이 생산한 자원의 일부를 왕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자, 농노들이 생산한 자원 이렇게 쭉쭉쭉쭉쭉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일부를 자원에게 이제 왕에게 자원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게, 받았으니까 교환 이론의 핵심이 뭐예요? 자원을 제공받으면은 또 자원을 돌려주는 게 교환이지 않겠어요? 제공받은 자원에 대해서 왕이 무엇으로 갚을지가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자, 무엇으로 갚을까라고 했는데 영주들은 이제 왕이 주는 그런 왕이 갚게 되는 자원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충분하게 보상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 충분한 보상이 아닌데 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관계에서는 나 불만족스러운데 그러면 우리 이런 관계를 파괴할 거야. 이렇게 권력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교환 관계를 파괴하게 되고요. 네트워크의 권력 관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권력의 중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가치가 높은 자원의 공급 원천이 있는 영주 쪽으로. 자, 영주들도 역시 자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영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공급 원천, 이 영주 다 있을 건데 그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자원의 공급 원천이 있는 영주 쪽으로 권력이 이동하게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봉건제의 붕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 예를 들어 앞부분에 있는 추상적인 문장들을 좀 이해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중심성을 보여주는 네트워크 내에서 높은 중심성을 가진 행위자, 즉 왕이 다른 행위자 영주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받고 싶어하는 자원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농노를 통해서 모아가지고 자원을 주는 거에 대한, 영주들이 왕에게 주는 자원에 대한 그 보답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자원의 흐름이 제대로 매개되지 못했다. 그래서 권력의 자원에 대한 직접적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즉 자원의 공급 원천이 있는, 직접적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자원의 공급 원천이 있으니까 직접적 접근을 통제할 수 있겠지. 그런 다른 행위자, 즉 영주들을 축으로 붕괴될 것이다. 권력이 영주에게 옮겨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용문단은 좀 쉬우니까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많은 사회에서, 네트워크에서 권력의 중심은 가장 가치가 높은 자원의 공급 원천 쪽으로 이행하는 게 있다. 이 교환 관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교환 과정을 네트워크 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개념화함으로써, 즉 사회적인 차원으로 개념화함으로써 교환 이론을 사회 구조로 설명하는 수단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온 친구들은요, 내용 정리 꼭 해주셔야 되고요. 쌤이 한마디만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우리 인문 친구들은, 문과 친구들은 좀 익숙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문화에서 교환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사회문화에서 설명하는 부분에 따르면은요, 선생님이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런 교환 이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계돼서 지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계까지 잠깐만 언급을 하자면은, 먼저 첫 번째, 이 교환 이론의 핵심이란 게 뭐냐면은 행위자들 간의 교환이라는 게 있고, 사람들이 이 교환이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지고 합리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이제 사회관계가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사회라는 게 사실은 교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는 교환만으로 사회가 구성된다라고 하면 너무 단순화시킨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이 이론 자체가 사람들의 행위를 너무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다. 아니 솔직히 딱 깨놓고 말했을 때 교환이라는 거 동물도 할 수 있는 거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동물 수준으로 단순화시켜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 이제 교환이라는 거를 염두에 둔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인간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합리적으로 교환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비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자원을 넘겨주는 경우가 있겠죠. 또는 교환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교환. 예를 들면은 부모님의 사랑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부모님의 사랑 같은 거. 부모님의 사랑 같은 경우에는 자식한테 똑같은 원리를 받아야지, 똑같은 자원을 받아야지 하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교환으로서는 설명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이거는 정리할 필요까지는 없어도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 볼 건데요. 문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답지 다 있을 거니까 헷갈리는 부분은 답지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선생님한테 질문하거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의 답 같은 경우에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었는데, 정답은 4번이네요. 교환 행위자 간의 권력 불균형 관계에서 권력의 이점을 가진 행위자의 교환 상대에 대한 권력 사용은 권력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권력 불균형 관계에 있으면은요, 권력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의 교환 상대 입장에서는 이 뭐야, 왜 자꾸 나한테 권력을 사용해,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뭘 추구하게 되냐면 균형화 작동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화하기 때문에 권력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요 말이 틀렸다. 정답은 4번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었는데, 보기 잘 분석해 가면서 읽어볼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보기 한번 볼게요. T1이라는 게 있고 T2라는 게 있네요. 자, T1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 T2 는 함께 정기적으로 테니스 게임을 하는 모임을 만들었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T3가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T3가 들어왔어요. 오케이, 잠깐만요. T3가 추가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T1과는 게임을 하지 않고 T2와만 게임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게임 할 수 있는 게 T1은 T2랑만 할 수 있고 T2는 T3랑 T1이랑 둘 다 할 수 있고 T3는 T2랑만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즉 무슨 소리냐면은 T1과 T3는 테니스 치려면 T2에게 의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T1과 T3 같은 경우에는 의존의 정도가 각각 좀 높다. T2는 상대적으로 의존의 정도가 낮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T1 같은 경우 그리고 T3와 같은 경우에는 T2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고 T2가 그 말은 권력이 좀 있다라는 뜻이니까
권력이 좀 있다는 뜻이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자원을 좀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테니스 공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후에 추가로 누군가가 들어오게 돼요. 누가 들어오냐면은 T4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모임에 추가적으로 T4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T4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T4는요 이번엔 희한하게 T1과 T3와만 테니스를 쳤다고 하네요. T1과 T3와만 게임을 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력 관계가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T1과 T3 같은 경우에는 T2랑만 경기할 수 있으니까 T2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T4가 들어옴으로써 T1과 T3 같은 경우에는 T2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T4가 들어오기 전과 후 T1과 T3가 T2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달라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력의 평형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거 바탕으로 했을 때 이거는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자, T3가 테니스 모임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거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T4는 아예 고려할 필요 없이 T3가 들어왔을 때 직후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T1과 T3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T1은요 T3로부터 부가적 자원을 확보하였다라고 했는데 T1이 T3로부터 아니죠. 자, 이렇게 들어오니까 T2가 권력이 생겼기 때문에 T3에게서부터 T2가 부가적 자원인 공을 받게 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1이 아니기 때문에 X. 자, 2번은요 정답이거든요. T3가 테니스 모임에 들어왔어요. T2가 그러다 보니까 T2는 T1에게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경기를 위해선 T3라는 대안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T1에게 의존의 정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권력의 이점을 누리게 되었다. 즉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맞습니다. 자, 3번요. T3가 테니스 모임에 들어와서 T2에 대한 T1의 의존의 정도가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T4가 들어왔기 때문에 의존의 정도는 오히려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균형이 맞춰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T4가 테니스 모임에 들어와서 T1이 T2보다 많은 권력? 자, 많은 권력까지는 또 아니에요. 자, 둘 다 선택지가 T4랑 하고 T2랑 한다라는 선택지가 T1에게는 있고요. 그 다음에 T2 같은 경우에도 T1이랑 하면 되고 T3랑 경기하면 되는 거니까 선택지가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각각 이제 대안의 개수도 똑같고 상호 의존의 정도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권력은 아니고 오히려 권력이 좀 평형화를 이루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요. T4가 테니스 모임에 들어와서 T3가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가 낮아졌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이제 T3가 T2에게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가 낮아진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T2가 T3에게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가 낮아졌다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T2가 T3에게 어떤 자원의 가치를 제공하냐고요? 뭐냐면은 게임을 할 수 있는 권리라는 자원인 거예요. 자, 그래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권리라는 자원의 가치가 예전에는 T2밖에 없었으니까 굉장히 막강했는데 이번에는 T4랑도 경기할 수 있다라는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요 가치가 메리트가 크지 않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다라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잘 정리해봤고요. 3번 보면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거든요. 이것도 뭐 좀 쉬웠던 것 같아요. 답은 3번이죠. 호혜적 교환과 타협은 어울리는 게 아니었어요. 타협은 뭐였죠? 협상된 교환에서 타협을 하는 거였으니까 이문단이었나요? 이문단이었던가? 잘 정리를 좀 해주면은 이 문제는 좀 쉽게 넘어갔던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4번 보면은요. A를 바탕으로 보기에 그림 1, 2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었는데 A가 뭐였냐면은 오문단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본건제 이야기했을 때 그거 예문을 그대로 대입시키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럼 딱 봤을 때 그림 1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간에 있는 게 본건제의 왕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격가지에 있는 이 K2, K3, K4 이쪽이 각각의 영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왕이 중심의 역할을 좀 제대로 못 해줬나 봐요. 그래서 그림 2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네트워크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중심을 이루고 있는 왕이 없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었는데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1의 네트워크 구조가 유지되지 못한 거는 K2, K3, K4 각각 영주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높은 가치를 부여하되 쉽게 얻을 수 없는 자원을 K1이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왕의 입장에서 영주들에게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만족이 있어서 이제 권력이 이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K가 너무 많아가지고 발음이 좀 힘든데 K2가 가진 자원의 가치가 높아지더라도 K2가 K1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력의 크기는 변화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원의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의 자원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그런 수단이었었죠. 자, 그런데 권력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K5죠. K5가 농노의 위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농노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이 영주가 가지고 있는 농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존의 정도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권력의 크기도 변화될 수밖에 없겠죠.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3번요. 그림 2에서 K2가 가장 높은 가치가 높은 자원의 공급 원천을 가지고 있다면은 권력의 중심은 K2로 이동한다. 당연히 맞습니다. 자, 4번. 그림 1과 그림 2에서 그림 1과 그림 2에서 K5에서 K7까지는 이제 농노들 말하는 거죠. K2에게. 자, 농노들은 K4 영주에게, 농노들은 이제 영주에게 의존하면서 권력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당연한 말입니다. 그냥 발음만 힘들었어요. 자, 5번 그림 1에서 그림 2로 탈중심화가 일어나면서 당연히 탈중심화 일어났어요. K1이 없어졌으니까 기존의 네트워크는 자원에 대한 직접적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자 K2, K3, K4를 축으로 하는 네트워크로 바꿨다. 그렇죠. 우리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자원에 대한 직접적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행위자들을 축으로 붕괴된다고 했었는데 이거의 재진술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문제요. 뭐 이제 3번이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개인이 공부를 해주면 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풀이를 끝내고요. 혹시 궁금하거나 아니면 질문사항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연암국어학원 실장 김정현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각각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어요.